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종호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민간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계 평균 소비 성향이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평균 소비 성향은 한 가구가 소득에서 얼마나 돈을 쓰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올 1분기가 70.7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년 내내 60대 중반이었다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70대로 올라선 겁니다. 여가 활동이 증가하고 자동차 등 내구재 부분에서 보복 소비가 이어지면서 소비 성향이 회복한 겁니다. 그런데 통계와 달리 왜 내수 경제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걸까요? 최근 살아나고 있는 소비가 내수 진작에는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가는 해외여행도 포함되죠.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휴가를 해외로 가겠다는 응답은 18%였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11%포인트나 오른 수치입니다. 결국 여가 관련 소비는 해외에서 증가하고 있는 셈이죠. 구매 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 명품산업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세계에서 명품 매장이 제일 많은 도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명품의 본고장 프랑스 파리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해외 명품 소비 역시 내수엔 큰 도움이 되지 않죠. 이러다 조만간 우리나라 소비 성향 지표들을 해외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 지표로 활용하는 건 아닐까 싶네요. 7월 24일 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특히 부동산, 특히 중국 부동산 어떻게 짚어가고 전개되고 있는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부동산도 요즘 부동산 PF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근데 중국도 부동산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볼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에 계속 중국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도 이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다행히 주말 동안에 완다그룹에서 일단 급한 불은 끈 그런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일단 코스피는 0.76%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0.61%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증시에서도 긴장감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중국 완다그룹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일단 주말 내에 뭔가 대안을 제시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중국 부동산 문제를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완다그룹 사태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어 왔고 지금 어떻게 급한 불을 끄겠다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완다그룹이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대표적인 부동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여기가 건설사인 거예요? 다 합니다. 이쪽은 이제 복합적으로 다 하는데요. 뭐 쇼핑몰도 그래서 건설도 하고 쇼핑몰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화관 사업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부동산 경기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게 되는 그런 이제 업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가 된 것은 뭐냐하면은 23일 이미 지났죠. 지난 이제 일요일입니다. 만기 달러화 채권이 4억 달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환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절반인 2억 달러밖에 마련을 못했다라는 얘기가 지난주에 계속 돌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완다의 채권이 그 달러 채권 가격이 급락했었던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다만 근데 지난 금요일에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주말 동안에 보니까는 지금 베이징 완다 지분을 한 절반 정도 매각을 해가지고서 현재 요 금액은 상환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장도 시작을 했는데요. 보게 되면은 완다그룹의 요 채권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큰 고비는 넘긴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2021년 헝다그룹이죠. 지금 올해는 완다그룹이고 이 다로 끝나는 그룹들이 문제가 많네요. 이 헝다랑 완다 대부분 다 부동산 관련한 회사들로 보이는데 이렇게 자꾸 부동산과 관련된 회사들이 문제가 나오는 것은 중국의 부동산 관련한 뭐 구조적인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예. 다만 요 요인을 좀 단기적인 것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음. 요인으로 나눠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단기적인 요인의 문제점을 한번 지적을 해보자면은요.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중국은 사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경기 영향이 초기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에 따른 자신감의 표명으로 본인들의 그동안 해묵은 문제를 좀 해소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부동산 쪽의 문제를 부채를 좀 줄여나가보자. 그래서 어떤 조치를 내렸었냐 하면은요. 2020년도 8월 달에 3홍선 세 가지의 레드라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예.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뭐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라든지 순차입금 비율 아니면은 단기 부채 대비 현금 비율 같은 것들의 기준을 정하고서 요걸 하나씩 어길 때마다 그 부동산 업체는 연간 부채 증가율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하는데 부채 증가의 제재를 받으니 굉장히 강력한 조치였다. 그렇겠네요. 예,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헝다그룹 문제가 왜 나왔냐 하면 다른 그룹들은 그래도 뭐 한두 개씩은 이거를 충족을 시켰는데 네. 헝다는 당시에 이 세 가지 모두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재를 가장 강하게 받았겠네요. 네, 이렇게 돼버리면 연간 부채 증가율이 제로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영업을 하기가 어려웠고, 뭐 헝다뿐만 아니라 당시 부동산 업체들이 부채 비율 낮추는 데에 아주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서는 그러려면은 뭐 자본을 늘려야 되니까 유상증자를 계획한다든지 아니면 보유 지분의 상장을 계획한다든지 혹은 좀 비싼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 이제 장부에 기록된 것보다요 그런 지분을 매각한다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허술했던 헝다가 1년 딱 지나가지고서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결국에는 뭐 이래저래 뭐 대책들이 나오면서 요거를 좀 봉합하는 국면에 들어가긴 했지만 지금 헝다는 어떻게 됐나요? 네, 지금은 뭐 어쨌든 그 대주주 입장에서는 예. 주식은 22년 3월부터 해가지고서 지금까지도 거래 정지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기업이 과연 계속 기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문이 있는데 나머지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정부가 좀 손을 써준 것이죠. 예. 단기적인 요인으로는 어찌 보면 중국 정부가 부동산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강도 구조조정 방안을 내놨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 장기적으로는 뭐가 문제인가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도 이미 겪고 있는 문제인데 어떤 거냐 하면은 중국 자체가 부동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부채 문제를 지금까지 크게 키워왔다라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IMF 조사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는 요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부채 그러면 정부 부채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민간과 정부 부채를 합산해 가지고서 GDP 대비 비율을 계산해 보게 되면 지난 2007년 이후로 주요 경제 권역 중에서 가장 부채 비율이 크게 증가한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네. 중국의 경우에는요. 2007년도에 이 비율이 135%였습니다. 근데 21년도에는 거의 2배 늘어난 265%까지로 증가를 했는데 이걸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많이 늘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평균이요. 2007년도에는 197%. 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중국이 60%포인트 이상 이하, 그러니까는 훨씬 더 건전했던 거죠. 그렇네요. 근데 지금은 21년도 기준으로는 249%로 중국이 역전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중국의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동안에 글로벌은 그것 대비해서 절반 정도밖에는 증가를 안 했던 거죠. 네. 우리가 최근에 뭐 부채 한도 협상 이런 얘기로 미국에 대해서 부채 문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경우 보시면 2007년도에 234%였어요. 예. 높았죠 이때. 그러니 예. 부채 문제가 터졌는데 지금 보시면은 21년 기준 287%. 그러니까 53%포인트가 증가했으니까는 중국 대비 절반 정도가 증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폭발적으로 증가해 나갔다는 거고 이 자금이 주로 부동산으로 흘러나갔다 보니 여기에서 버블이 생기고 이걸 정부는 걱정이 되니 좀 수시로 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잡음이 나오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 정부가 참 부채 심각하구나 이건 알았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중국의 부채 증가율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네요. 어찌 보면 중국이 더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부채 같은 것들을 볼 때에 그 절대적인 양, 퍼센트,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의 트렌드가 중국이 좀 많이 안 좋았다라는 것이고요. 놀랍게도 미국의 경우에는 민간 기준으로 봐서는 금융위기 이후로는 오히려 부채 비율이 감소를 해서 딜레버리징에 일부 성공한 그런 모습이고요. 반면에 중국은 오히려 민간을 중심으로 해서 부채가 크게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은요. 크게 봐서 부채를 일으키는 주체를 민간과 정부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둘 중에 누가 더 신용도가 좋으냐라고 하면 정부가 더 좋거든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국가 전체로 봐서 부채 비율이 증가를 해도 예. 정부 쪽이 더 많이 증가한 곳이 실질적인 이자 부담은 훨씬 낮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에 금리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더 악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는 이제 민간에서 더 많이 빚을 냈을 때 그런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고요. 예. 이제 이게 금융위기 전후로 좀 봤었을 때에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은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예. 이런 거 일으킨 국가들은 보면 부채 비율 증가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늘렸어요. 근데 양적 완화를 하지 않고 기존의 정책만을 왔다 갔다 했던 국가들, 예. 한국이나 이런 국가들을 보게 되면 정부도 애매하게 부채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민간 쪽에서는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부채 네. 믹스를 봤었을 때는 오히려 후자 쪽이 더 좀 위험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겠네요. 어찌 보면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나 일부 국가들이 부채가 늘어난 것은 경기를 국가 차원에서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부채가 늘어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 나머지 국가 중에 대표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정부도 부채가 늘고 민간은 더더욱 폭발적으로 부채가 증가하니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중국은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네, 이게 이제 중국 쪽에 보내는 아주 의혹의 눈초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코로나 때 부채가 는 거는 다들 좀 이해를 하죠. 근데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서방 국가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20년도가 피크였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꾸준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꾸준히 오히려 이 기간에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뭐 이제 조사 기관마다 다른데 제일 최신 자료 나온 게 국제금융협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1분기 기준 세계 부채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총 부채 비율 차이가 4.6%밖에 나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조만간 중국이 민간과 공공을 다 합치면 역전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경고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심각해 보이는데요. 오늘은 증시 열렸다 시간이니까 이 중국 주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이렇게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게요. 네, 결국은 이게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게 구조조정이라는 게 크게 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대로 바로 터트려 버리는 거. 마치 2008년 9년 금융위기 같이 예. 터트리고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거죠. 예. 과격하지만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피하고 싶겠죠. 예.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장기적으로 계속 그 버블이라는 김을 살근살근 빼나가는 예. 방법인데 지금 중국은 후자 쪽을 선택을 해둔 상황이고요. 예. 요 방법이 그래도 좀 중국에서는 먹힐 것 같다. 소위 말해서 이런 생각들을 투자자들이 그래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최악의 일은 시스템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나마 중국이 외부의 금융시장을 별로 개방하지 않은 점이 중국으로 하여금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을 힘을 주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도 IMF 때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그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은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서 빌렸는데 단기로 빌렸고 돈은 장기적으로 나중에 이제 수익이 돌아오는 곳에다가 설비 투자를 해버리니까는 그 자금이 순식간에 메말라서 문제 생겼거든요. 예. 근데 지금 중국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다 내부에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교통 정리를 좀 하게 되면 조금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요소로는 가지 않을 거다라는 것들이 지금 중국 부동산을 보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그런 기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완다, 헝다 등
많은 굴지의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지금 주춤한 건 사실이나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악재로 불거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게 중론이다.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향후 중국 경제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될까요? 네, 뭐 앞서 거에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면 이렇게 가도 괜찮은 거냐라고 네.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장기적으로 봐가지고서는 본인들이 큰 만성 질환을 안고 가는 거가 돼버리니까 예. 결국은 잠재 성장률을 점점 갉아먹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미래를 희생해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게 있다라는 거고요. 좀 더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결국에는 눈앞에 닥친 다음 채권 만기가 언제냐 그렇겠네요. 요거를 봐야 되는 예. 건데 완다그룹으로 한정지어서 보게 되면 7월 29일에 35억 위안이 만기 도래합니다. 다만 요거는 영내 채권이에요. 예. 영내 채권은 항상 그 헝다 때도 그랬는데 문제가 생겨도 정부가 나서가지고서 서로 간에 협상에 나서도록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다 이고요. 네. 그러면은 해외 채권 요번처럼 요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다행히 다음 만기가 24년도 1월입니다. 시간 여유가 있네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쇼핑몰 매각이라든지 지금 구조조정 계획이 하나도 제대로 완다가 작동 안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 네. 그러면은 요때 가서는 좀 더 이런 이제 위기에 대한 그런 정도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완다 설명 주셨는데 헝다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헝다의 경우에는 지금 뭐 대주주는 이렇게 된 거의 다 모든 게 뺏긴다고 봐야 되는 거고 예. 사실상 거의 지금 뺏겼어요.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워낙 큰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식 거래는 재개가 안 됐거든요. 요거는 이제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거래도 안 되니까 굉장히 손해가 막심하죠. 네. 근데 이제 홍콩을 보시게 되면은 18개월 이상 거래 정지 시에는 상장 폐지 조치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근데 22년 3월부터 들어갔으니까 올해 이제 9월에는까지는 거래 재개가 되어야지 뭐라도 그래도 정리매매 뭐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인지 지금 최근 2년 동안의 본인들의 실적을 숨겼었어요. 헝다가 발표를 안 했습니다. 네. 21년도 22년 실적이 어떠했는지 발표를 안 했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네. 완다그룹 문제가 나올 때 후루룩 해가지고서는 본인들이 이때 손익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를 갑자기 발표를 했어요. 예. 잘 나와서 발표된 것 같지가 않아요. 못 나오니 지금까지 숨겼다가 네. 지금 그럼 왜 내느냐 하면 어쨌든 그걸 밝히고 거래 재개는 원하는 것 아니냐 예. 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거래 재개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고 뭐 하여튼 충격적이게도 2년 동안에 100조 원 손실이 난 걸로 밝혀졌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손실이네요. 그러면 이제 중국들이 이런 문제 기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텐데 방법은 어떤가요? 좀 나눠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냐 채권이냐. 네. 그러니까 주식에 있어서도 대주주는 문제를 일으킨 거잖아요. 네. 경영에 실패했고 아마 모든 걸 다 있게 될 겁니다. 과거 중국이 문제 기업들을 구조조정에 나갈 때는 항상 이런 방법을 썼거든요. 일반 주주들도 위험 자산에 투자했으니 많은 손실이 있겠죠. 예. 그럼 채권 쪽은 어떠냐면 나눠보셔야 될 게 이게 역내냐 역외냐를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 제대로 금융시장도 개방 안 했는데 여기에서 채권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해외 중에서도 굉장히 전문 투자자거든요. 예. 그러면 전문 투자자 당신들이 회사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제대로 보고 투자를 했어야지 그 손실까지 우리가 막아줄 수는 없다. 아마 그래서 채권임에도 역외 채권 투자자들은 손실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역내 채권은 이게 잘못하면은 번져 나갈 수 있잖아요. 네. 금융기관들한테 전이가 될 수 있으니 거의 다 막아주려고 하지 않을까. 일단은 요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중국은 항상 구조조정할 때요. 염두에 두시고서 중국이 이렇게 문제기업 나올 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특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국내 증시 관련한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또 7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오히려 FOMC 회의보다는 이번에는 다음 날에서 22, 그러니까는 유럽 회의죠. 그리고 금요일 날에 일본의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요. 일본이 갑자기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서 지난 금요일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서요. YCC 본인들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를 해나가겠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표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엔화가 갑자기 확 약세로 갔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시장은 좀 더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회의 직전에 했는지 예. 그리고 이제 언제쯤 그걸 바꾸게 될 것인지 그래서 이번 주에는
중앙은행들의 주관이다. 네, 그렇게 보시고서 투자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요즘 많은 분들이 일본 중앙은행의 기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벌써 미리 사전 예고를 한 게 우리는 지금 기조를 유지한다라고 하니 그거에 대한 이유는 그럼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네, 이번 금요일에 금요일이군요.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정오에 네. 회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은 바로 따끈따끈한 소식 들고 오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한 나라의 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미래를 가늠해보는 돌아온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묻고 박정호 교수가 답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월요일에 뵙네요. 예. 네, 오늘은 어떤 나라로 가볼까요? 예, 오늘은 휴가철이라서 좀 어떤 나라 골라볼까 고민도 했었고요. 예. 또 하도 요즘 더워가지고요. 좀 시원한 나라,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나라가 어딜까 생각하다가 네. 스위스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스위스요. 예. 스위스는 진짜 아름다운 관광지로 유명한 나라죠. 끝내줍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스위스에 대한 이슈를 떠올려 보니까 예. 나토 가입 관련해서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스웨덴이랑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중립 정책을 깨고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스위스는 아직까지 중립은 지키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스위스인가 했더니 휴가. 휴가를 생각하고 스위스를 준비해 오신 거군요. 예, 저도 노는 거 좋아합니다. 수교 60주년 이슈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기사 찾다가 네. 스위스를 하면 좋겠다 생각난 게 바로 요건데요. 우리나라와 수교를 마침 올해가 6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해서 이렇게 또 생각난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스위스 가본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네. 물가가 너무 비싸다. 이런 거예요. 관광지로 좋긴 하지만. 맞습니다. 네. 스위스는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얼마나 비싸요? 물가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여러 잣대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대표적인 잣대 중에 하나가 이제 빅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영국 이코노미스트 지라는 어떤 경제 전문지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표인데요. 네.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있는 물건인 빅맥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빅맥 가격을 그 나라에서 얼마에 파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 나라 물가 수준을 가름하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사 대상 120개국 중에서 스위스가 1위를 차지합니다. 네. 얼마죠? 빅맥 세트도 아니고요. 세트 아니고. 버거 하나만 단품으로 주문하면 10,000원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 한 5,000원 되나요?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야,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지표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품목이 예. 스타벅스 커피거든요. 빅맥 지수 말고 예. 스타벅스 커피 지수. 예, 이것도 예. 전 세계 웬만한 나라 다 있잖아요. 네. 스타벅스 커피 가격도 전 세계 1위입니다. 그건 어느 정도 합니까? 이건 제가 직접 금액은 잘 못 알아봤어요. 예. 지표상의 1위 국가가 스위스구나만 하기를 해봤는데 그 부분도 아마 우리나라 2배 정도 되지 제 않을까. 생각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객들이 요즘 가서 곡소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물가가 비싸서. 예.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6,500원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가 한 4,000원 4,500원 네, 왔던 정도 거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 1.5배 정도 되네요. 야, 예. 진짜 비싼데. 근데 왜 이렇게 비싼지 아마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이거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꼭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제조업이 강한 나라는 물가를 잡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물건을 직접 만들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스위스는 워낙 작은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로 물건을 생산하는 제조 설비, 인프라를 갖춘 나라는 사실상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생필품의 상당 부분을 인근 나라로부터 수입해 오거나 예. 공산품의 상당 부분을 인근 나라로부터 수입해 오다 보니 예.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정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물가가 들쑥날쑥한 것이죠. 그러면 수입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외국의 물가가 낮아지면 들여오는 값도 낮아질 테니까 물가가 계속 높을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물건 파는 사람들 입장에선 스위스의 취약한 구조를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산 물건이 비싸다. 예. 그러면 국내 생산자의 물건을 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국산으로 대체가 가능한데. 예. 예를 들어서 수입 자동차가 훨씬 비싼 가격에 팔린다 그러면 그냥 이번엔 국산차 타지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이런 변화가 가능한데 스위스는 그런 대체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스위스에 팔 때는 야, 너 다른 대안 없잖아 하면서 다분히 비싼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 그렇군요. 그럼 네. 우리나라도 제조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달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예, 특히 그 코로나19 불거지고 나서 예. 많은 국가들이 물가 상승으로 굉장히 고심하고 있었을 때 그때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버텼거든요. 예. 유럽이나 미국이 8%, 9%, 10%에 육박했었을 때 우리나라는 5% 언저리 상승률을 보일 수 있었던 것도 네. 제조 강국이라는 프리미엄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6,500원이라고 말씀드린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 톨사이즈 기준으로 가격이 2023년에 약 8,600원 정도라고 확인이 됐네요. 네, 우리 PD님 사이즈까지 정확한 정보를 순간 찾아주시네요. 진짜 네. 2배 가까이 되는데 네. 물가가 이렇게 비싸면 네. 스위스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예. 또 한 가지 이례적인 일이 하나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최저임금, 법으로 지정해주는 최저임금의 수준이 또 가장 높은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많이 받고 많이 쓰는 그런 맞아요. 시스템이군요. 예. 일단 스위스는 주마다 최저임금의 수준이 다르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주마다 워낙 지방자치단체가 아주 고도로 발달되다 보니 스스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최저임금을 많이 책정한 주 같은 경우는 시급이 네. 3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는 이제 10,000원 뭐 이렇게 네. 하는데 3만 원. 우리는 아직 10,000원 조금 안 되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북유럽 국가 중에 최저임금 없는 나라도 많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예. 스위스는 어쨌든 복지 뭐 이런 것들은 또 유명한 나라인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3만 원 수준. 예.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네바주가 최저임금이 시간당 23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해 보면 한 3만 3천 원, 2천 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예. 최저임금으로 시급을 받는 근로자가 네. 하루 8시간 근무해서 네. 월급으로 이걸 환산하면 예, 예. 500만 원이 넘어요. 평균 급여. 예. 저 스위스 가서 이거 알바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최저임금으로 5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죠. 예. 그럼 평균 급여는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스위스 국민들의 평균 연봉은 네. 당연히 그러니까 1억이 넘겠죠. 우리는 잘 받으면 이제 1억 뭐 네. 그 정도 수준인데. 우리는 고액 연봉자다 그러면 그렇죠. 이 억대 연봉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는 평균이 1억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급여가 이렇게 높은데 네. 써야 될 돈은 많이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물가가 네. 통상적인 국가에 비해서 2배 이상 수준이다 보니 네. 이걸 있는 그대로 뭐 우리나라 1억대 연봉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 사는 게 전반적으로 다 가격들이 높아져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스위스를 대표하는 산업은 일단 관광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관광 말고도 산업들이 발달된 게 있나요? 예, 스위스에서 대표적으로 관광 말고 우리나라에서 스위스를 가장 많이 접하는 산업이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 예. 예. 한국과 스위스는 직접적인 교류 협력을 그렇게 많이 하는 국가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통계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스위스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이 뭔가 살펴봤더니 깜짝 놀란 게 시계입니다. 근데 시계는 또 고가의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워낙 고가의 이 시계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위스에서 대거 많이 수입해 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어느 정도로 수입 비중이 이 시계가 높으냐면 네. 스위스로부터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금액의 네. 95%가 시계예요. 거의 수입으로, 그러니까 시계 수입으로 스위스에 다 돈을 지불하고 있다. 예, 저는 시계를 잘 모르거든요. 네. 저는 뭐 디지털 워치를 주로 찾는 사람이라서. 네네. 그런데 제가 아는 명품 시계 브랜드 몇 개를 다 쳐봤거든요. 예. 인터넷에. 예. 그랬더니만 이게 다 알고 봤더니 스위스산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스위스 시계 워낙 유명하다고 예전부터 뭐 네. 기술이 어쩌니 뭐 거기밖에 못 만드니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뭐 롤렉스, 오메가, 네. 뭐 파덱, 필립 뭐 이런 모든 브랜드가 다 예. 스위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급 시계는 다 스위스 제품인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많이 스위스 시계를 수입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요즘 스위스 시계는요 없어서 못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에 가도 국내 매장에 가도 실제 매장이 텅 비어 있대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시계가 아직 안 들어왔고요. 들어오려면 웨이팅을 하셔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떤 산업이 좀 발달해 있죠? 예, 스위스를 대표하는 산업이 바로 제약화학회사입니다. 스위스도 주식시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거기에서 스위스 시가총액 2등, 3등 이런 회사들이 전부 일종의 제약회사예요. 스위스가 이렇게 제약 분야가 발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요. 예, 궁금하네요. 이거는 알프스 산맥 때문입니다. 아니 알프스 산맥에 있는 거랑 제약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옛날엔 굉장히 관계가 컸어요. 오, 예. 왜냐하면 고산병 이런 것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은 예. 우리 약이라는 건 화공약품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식을 바탕으로 그렇죠.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건데 네. 그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예전에는 다 생약이겠죠. 예. 약초 쉽게 얘기해서 예. 이런 걸 잘 배합해서 어떤 약으로 만드는 건데 그렇죠. 그러려면 다양한 약재가 될 수 있는 약초들이 근처에 많아야 되는데 예. 그런데 알프스 산맥 때문에 네. 어떻게 됐다? 고도에 따라서 그렇죠. 구할 수 있는 약의 그 어떤 약초의 식물, 네. 성분대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식물이 워낙에 고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포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다양한 약재를 알프스 산맥 내에서 찾아낼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거네요. 우리 한라산 생각하면 쉬우실 것 같아요. 네. 한라산도 정상까지 등반하다 보면 그 근처에 식생대가 달라지잖아요. 예. 큰 나무들이 있는 데를 지나가 보면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어깨 높이 오는 관목들이 있고 예. 더 올라가면 더 낮은 풀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약초들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또 한라산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한라산과 똑같은 그런 환경에 놓여졌던 곳이 알프스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초창기부터 제약 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죠. 네.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이 산업이 저는 스위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금융산업. 그렇죠. 네. 이 부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5분 내에 정리가 다 될지 모르겠어요. 다 안 되는데 좀 예. 인트로로 맛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 예전에는 스위스가 금융산업으로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비밀주의 때문이었어요. 비밀주의. 이 비밀주의를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루이 14세와 루이 16세 때문입니다. 예. 루이 14세가 워낙 뭐라 그럴까요? 사치스러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본인이 얼마나 돈을 쓰고 있고 얼마나 돈이 있고 그리고 비자금 비슷한 걸 얼마나 쟁여놨는지 이거를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숨기고 은닉하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쓸 수 있을까 하다가 네. 스위스의 금융회사들과 어떻게 보면 거래가 터진 겁니다. 아, 자국인 프랑스에는 두지 않고. 그럼요. 거기 뒀다가는 어떻게 보면 귀족이나 그 당시 공화주의가 막 창궐하기 직전의 사회문화가 있는데 네.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크게 된소리를 맞을 수 있다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멀지 않은 바로 스위스 지근에 있는 그곳에 금융회사들에게 내가 돈을 대거 예치할 테니 대신 너 비밀을 지켜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거래가 성립되기 시작하면서 예. 스위스의 비밀주의가 전 유럽에 알려지게 되는 초기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이 16세 때 이제 말 그대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러면 그동안 왕실이 은닉했던 재산은 다 어디 있는 거냐 했더니 스위스에 있게 되는 걸 알게 됐고 그게 오히려 전 유럽의 귀족들과 왕실들에게 내 재산은 스위스에 은닉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홍보를 해주는 효과가 돼버렸어요. 아, 그럼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근대에 오고 현대 사회로 오면서도 그 비밀주의는 유지가 된 건가요? 어느 정도 최근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특히 이 최근에도 크게 이 스위스의 금융회사들이 부가가치를 이 비밀주의 때문에 얻게 된 사건들이 많은데요. 네네.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1982년도의 사건을 하나 들면 이해를 하시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네. 스위스 은행원이 이탈리아에서 체포를 당했습니다. 이탈리아 검찰이 스위스 은행원 하나를 체포를 했는데 예. 그때 은행원 2명이 공교롭게 체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 검사가 네. 이 2명을 회유합니다. 야, 우리 이탈리아의 불법 정치 자금과 마피아 자금 니네 스위스 은행 계좌에 많이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니네가 여기서 솔직히 그거 공개하면 내가 면죄부를 줄게 하고 회유를 한 거예요. 아, 좀 고위직이었나 봐요. 네,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그 2명에게 동시에 회유를 했는데 이 2명의 대응 방식이 달랐어요. 네. 한 명은 어떻게 했느냐? 끝까지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결국 실형 선고를 받아요.
그런데 복역이 다 끝나고 스위스로 돌아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적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네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켰어 라고 하면서 스위스 국가와 금융산업계에서 보상금을 줬어요. 입이 무거운 자요. 네. 보상금을 받다. 그런데 예. 또 다른 은행원 네. 이 사람은 불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불었는데 예. 결국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이탈리아에선 방면해줬어요. 아 그래 알았어. 넌 그러면 석방 이렇게 방면을 아주 단기간에 구류만 살고 나왔는데 네. 스위스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스위스 은행법으로 기소를 당하고요. 아주 높은 벌금을 물어요. 아, 자국으로 돌아갔더니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을 주겠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한 처우가 이렇게 달랐고 스위스는 바로 이런 나라고 이런 금융산업을 가진 곳이다. 이게 또 전 세계에 알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젠 스위스에 돈다발을 들고 온 사람들이 누구냐?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루마니아, 이란,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들, 그다음에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 일가 등 뭐 불가리아 마약 조직 등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된 거죠. 아, 그렇죠. 비자금의 네. 창구가 돼버린 거네요. 그러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5년에 결국 유럽 연합에서 너 계속 이렇게 비밀주의를 하다 보니까 자금이 글로 은닉돼서 세금을 못 걷어. 네. 너 더 이상 비밀주의 계속하면 안 돼 해서 결국 2015년에 비밀주의를 일부 폐지하게 됐고요. 네. 그것이 요즘 스위스 금융산업이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요인이에요. 얼마 전에 스위스 2위의 그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예. 손님이 많이 안 오는 건데 왜 많이 안 오느냐? 이제 옛날 같은 비밀주의가 스위스에서 없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게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혹시 그 스위스의 금융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좀 그럼요. 자세히 가능하죠.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일부가 폐지가 됐는데 비밀주의가 아직 유지가 되는 부분은 어떤지 어떤 식으로 유지되는지 이런 것들 너무 궁금해서요. 다음 시간에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내드릴 시간이 돼서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스위스가 스타벅스 커피값이 가장 비싼 나라라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걸 선물로 드립니다.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3분 추첨해서 각각 2장의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고귀한 흰 빛이라는 뜻으로 꽃말은 소중한 추억이라고 합니다. 별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알프스의 별이라고도 불리는 스위스의 국화는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힌트 주실까요? 예, 사실 스위스 바로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를 배경으로 한 영화 있죠. 사운드 오브 뮤직. 네네. 이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이 꽃이 많이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 꽃을 바탕으로 한 노래가 거기에서 이제 불러졌죠. 네. 뭐 허밍으로 해드리면 네. 이제 별걸 다 하게 되네요. 성대모사에 이어서 이제 노래까지. 하는 노래 있죠. 알겠습니다. 바이스 하는 노래. 바이스에서 다 예, 알아들으셨을 무슨 것 같아요. 바이스. 예. 이게 꽃 자체는 익숙하지 않아도 이 노래는 대부분 분들이 그럼요. 아시지 않을까. 네, 5글자 네. 뭐뭐 바이스. 네, 이게 꽃 이름이었군요. 네. 정답은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1로 보내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정답자 중에 3분 뽑아서 2잔씩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다시 금융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딱 한 번 저를 위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승은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퀴즈 정답은 에델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마지막 장면을 장식했던 에델바이스죠. 오늘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3048번님, 그 다음에 7134번님, 2701번님 축하드립니다.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And grow forever.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